윤희 씨가 함경북도 무산에 국내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좋겠죠, 비행기 타고 가면. 그럼요. 근데 비행기장부터 만들어야 될 것 이걸 어떻게 해? 없구나. 저희 무산 쪽엔 비행기장이 없어요. 비행장이. 자, 다시 코로나의 재유행이 온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크게 한번 다시 올 거다. 이거 다시 한번 이가 백신으로 접종을 해라라는 공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맞아. 여행을 못 간 지도 오래돼서 공항 가는 길만 달려도 설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정표에 인천공항 쓰여 있는 것만 봐도 두근거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공항 가는 길, 그러니까 여행에 제일 기분 좋을 때가 공항 들어갈 때야. 캐리어 끌고. 좀 공항 가는데 어울리는 노래 없을까요? 공항 가는데 어울린다기보다 요즘 또 이제 제가 제 노래 중에 좀 역주행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진짜요? 요즘 그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20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만화 주제가를 불렀던 게 있거든요. 만화 주제가요? 예. 만화 주제가? 어떤 거요? 어떤 거? 그 우리의 꿈이라고 원피스라고. 원피스. 저희 네. 원피스? 네. 김종민 씨가 부른 거예요? 있어요. 제가 부른 거예요. 팀이 부른 거지. 우리 팀이 부른 거예요. 좀 불러주실래요? 아니, 다 부르지 이거. 살짝 하니까. 네. 와.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 아는데. 와.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 주었어. 좋아요. 노래 엄청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더욱더 좋고 뭔가 이 만화가 이렇게 막 여행 떠나고 경험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기왕이면 비행기 안으로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안으로. 뭐 눈을 감으실 분은 감고 뭐 뜰 사람 뜨시고 자 이제 비행기 안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서울까지 가는 저희 대한항공 0203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리. 목소리 참 따뜻해. 너무 좋은 소리. 이 소리 와. 계속 유지되죠. 이거까지? 역중에서 고주영 작가 지금 침을 삼키고 있어. 밤 나올까 봐. ASMR. 자, 좋죠. 진짜 무섭겠다. 승객 여러분, 현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사진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사진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진짜. 자, 기내에 비상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당시 조종사 2명, 승무원 2명, 승객 47명을 태웠던 국내선 대한항공기가 강릉 비행장에서 12시 25분에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무원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북한 상공으로 들어간다. 라는 안내방송이 다급하게 나온 겁니다. 사진을 찢으라는 말에서는 저는 재현인 줄 아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내가 겪어봐. 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이륙한 지 11분 만에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 상공을 벗어나서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야. 그리고 정확히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이 비행기가 랜딩한 곳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진짜로? 예. 북한의 선덕 비행장입니다. 자,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남은 가족들 이 무려 반세기 동안 이 가족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60년대 말에 벌어진 일이지만 지금까지 남은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항로대로 쭉 지금 대관령을 지나가지고 점점 이제 경기도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평창 대관령에서 갑자기 서쪽으로 틉니다. 민항기가 항로를 벗어나는 순간 이건 비상사태거든요. 그러니까 관제 타협이라든지 거기서 연락을 했겠죠. 대한항공 지금 어디 가냐? 당연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갔고 우리 당국도 지금 그 좌표를 계속 지금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왜 민항기가 지금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나?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월경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30시간 후에 평양 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평양 방송 내용은 이거였어요. 남조선 비행기 조종사 2명이 스스로 공화국에 의거 입국을 했다. 자기들이 원해서 북한으로 왔다. 이거예요. 월북했다니. 월북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남조선 조종사 2명이 정말 우리 공화국을 흠모해가지고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아니 뭐 월북을 하려면 자기 둘만 하지. 그러니까. 52명의 나머지 49명의 사람들은 뭐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강릉에서 떠가지고요. 그냥 뭐 휴전선까지 100km로 하더라도 당시 프로펠러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순항 속도가 한 500km가 돼 시속. 네. 그러면 10분이면 넘어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우왕좌왕 이거 뭐야 할 때 그냥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쯤 후에 북한에서 발표가 한 게 다 30시간 후에 발표했잖아요. 근데 사건 발생한 일주일 후에 그 조종사 이른바 그들이 주장하는 월북을 했다는 기장과 부기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원래 우리가 군대에서 알던 사이고 군대 있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 우연히 지금 우리가 항공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조가 돼가지고 왔기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월북한 것이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했다고요? 예. 원인이요?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한데? 군대에 있을 때부터 월북을 모의했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그 군사적으로 재밌는 포인트가 우리가 뭐 이웅평 대위가 네. 전투기 몰고 내려왔을 때 우리 군의 공군기가 같이 떠서 유도 착륙, 유도 기순한 사례는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69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쪽에서 넘어올 것에는 우리가 다 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항공 레이더를 식별해서 적기가 넘어올 때는 우리가 곧바로 대응을 하는데 우리 쪽의 민항기가 거꾸로 뒤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시에 69년도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를 못했던 거예요. 염두를 못했던 거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렇게 났어요. 일단 이제 평양 방송이 기장들이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왔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깜짝 놀란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 대한항공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 강릉 공항에서 빠이빠이 아빠 잘 갔다 와 했던 가족들이 멘붕이 온 거야. 그렇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가 지금 평양에 가 있다고? 당장 대한항공 지금 강릉지사에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좀 알아봐 달라 하다가 한 어머니는 현장에서 졸도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이 내무부 치안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당시 정부에서도 사실은 비행기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북한이 먼저 자체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 더 우리는 촉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4일 만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을 동아일보가 일면에 보도를 했거든요. 제목에 보시면 동아일보 팔기 납북 주범은 최헌덕 그리고 이 3명의 용의자 사진을 띄웁니다. 3인조가 범인이다라고 당시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 요는 이거예요. 비행기 안에 납치범이 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납치범의 주범 이름이 최헌덕이었다. 승객으로 위장해서 납치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당시 최성만 부조종사 그리고 승객 조창희까지 3명이 주범이다라고 우리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발표에 따라서 매우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이거예요. 주범으로 지목한 승객으로 위장한 최헌덕이 우리 수사 발표에 따르면 고정 간첩이었는데 강릉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에요. 뭐야? 대한민국 강릉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던 고정 간첩이다라는 내용까지 발표해서 당시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정 간첩들이 많아? 하물며 사회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병원장이야? 라는 소식에 많이 놀랐고 북한이 다른 승객 1명과 부조종사를 미리 포섭을 해서 이 3명이 약속된 시간에 비행기에 올라서 이 여객기 전체를 납치했다. 이렇게 당시 발표를 합니다. 와, 아니 이 북한에서 내려온 그 간첩이 한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모르겠어. 나는 오늘 이만 가면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수사 당국에서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가 또 황당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첫째 최헌덕 씨는 고향이 함경남도.
출신이라는 겁니다. 함흥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실향민이구나. 145때 때 그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척 중에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에서도 이런 사람은 되게 이제 포섭 1순위잖아요. 그게 이유예요. 아, 그 이유? 그다음에 속초 강릉에 실향민이 얼마나 많이 그쵸. 이게 근데 배경이 아니라 이게 그냥 이유라고. 그게 이유예요. 그 옛날엔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감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러니까 무슨 뭐 행위를 하거나 무슨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니까 출신 성분이 이러네. 얘네. 고향이 북한이네. 고향이 북한이네. 친척들이 북한에 많네. 또 한 사람 범인 그 조창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찝을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가명을 썼어요. 원래 한창기라는 가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짚은 것 같아. 얘는 이상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 부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친척 중에 남노당 가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딱 하니까 대공 용의점이 있는 그 두 사람과 그 다음에 가명을 쓴 한 사람, 얘네들이 범인이다. 라고 단정을 해가지고 발표부터 해버리고. 그냥 당시에 또 찝어주면 받았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고. 자, 당시 남북이 적대 분위기였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이 따로 연결선이 없었고요. 북한에 요구할 게 있으면은 이 국제 적십자사나 혹은 이 판문점을 이용해서 요구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판문점에서 우리 국민, 한국 국민을 돌려보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이제 유엔군이 당시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그때 했던 얘기가 유엔군 니네는 개입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개입하지 마라라고 단번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정말 깡패라 해도 이런 깡패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 사건 발생 41일째 가족들은 얼마나 하루하루 피가 말랐겠습니까? 그런데 딱 희소식이 41일째 들어옵니다. 북한군이 유엔군에게 뭔가를 알려온 거예요. 뭐였냐면 다시 만나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당시 납치된 가족들은 좀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건넵니다. 승객과 승무원은 모두 건강하다. 가족들은 북한군이 알려준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뛸 듯이 기뻤어요.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40일 만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먼저 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돌아올 수도 있겠다. 북한이 돌려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유엔군에 다시 만나자고 했으니까 협상의 길이 좀 열리는구나 라고 가족들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유엔군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설 전에 승객들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해다오라고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때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12월 11일에 납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1969년도고 해가 바뀌어서 1970년 2월 5일이 설날, 이른바 구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돌려달라 제발 가족들. 설날 때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한번 우리 명절에 제사 좀 지내게 해달라. 확답이 없어요, 확답이. 뭐 지금 시그널이 보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언제 몇 시에 지금 보낸다는 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판문점에서. 오늘이냐 내일이냐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다가 그래 그러면 설날 전인 2월 4일 날 그러면 우리가 돌려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월 4일 날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켰을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은 우리 측에서 가족들 없이 그냥 보내게 됩니다. 네.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다가 2월 14일 이른바 발렌타인데이 때 저기 봐! 너 온다! 판문점을 통해서 걸어오는 가족들이 포착이 된 거예요. 무려 66일 만에 송환이었습니다. 긴 얘기보다 눈물과 웃음이 뒤범벅된 안부를 주고받느라 바빴는데 노모를 부둥켜 안은 채 말을 잊은 듯 울고만 있는가 하면은 친정에서 해서는 처음 보는 딸을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아빠도 있었고. 다 온 게 아니네요. 자, 39명만 송환이 됩니다. 11명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요.
승객들 중에서 사실 일부만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남은 사람도 북한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숫자 10일이 자꾸 따라붙는다고 해서 10일. 예, 숫자 10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69년 12월 11일에 사건이 벌어졌고요. 비행기 이름도 YS-11기였고요. 이 비행기에 탄 51명의 사람들 중에 11명의 사람들, 11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장부터 승무원 그리고 언론인, 언론인? 예, 그리고 의사까지 지금까지 한국에 못 돌아오고 계십니다. 지금 기장, 부기장, 승무원 2명, 그 대한항공 직원들은 다 못 돌아왔네요. 네. 이 당시에 비행기를 타는 직업을 가졌다는 거는 대단.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을 나간다는 게 말도 안 될 정도로. 자, 특히요 이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황원 당시 32세 직업 MBC 프로듀서입니다. PD. 자, 이분의 아드님을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서울에 출장 갔던 아버님을 기다리던 당시 2살배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 어느덧 55세 중년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의 재회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인철 씨를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슷하시네요. 진짜 닮으셨네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 사춘기 때 제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뵀는데 갑자기 저를 꽉 하면서 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내가 너를 보면은 네 아버지가 생각나고 네 아버지를 보면은 아직도 내 가슴이 짠하다고. 그 얘기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를 닮았네? 라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제가 제 아버지를 어딜 닮은지를 모르니까 2살 때여주셔서. 예, 깝깝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참 아버지가 멋있다고 표현했는데 네. 그 아버지가 어떻게 멋있는지 한번 또 알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멋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버지를 욕하는 그 이렇게 아, 뭔 얘기인지 알겠다. 예, 그러니까 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도 멋있게 표현하시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네. 아버지가 저렇게 멋있으면 나는 뭐야. 그렇지.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먹칠하는 거 아니냐. 아버님이 강릉 분이 아니시죠? 네, 예. 원래 저희 아버지가 그 대전 MBC에 입사를 하셨고 대전 MBC에서 그 강릉 MBC 초창기 멤버로 가시게 된 거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강릉 그 직업 예. 처음 생기고 나서 예. 초창기 PD로 이제 가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서울 MBC로 이제 발령이 나셨는데 강릉 MBC에서 그 황 PD 가면 우리가 어떡하냐라고 해가지고 예, 못 가게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상사를 대신해서 비행기를 탑승하시다가 납치를 당하시게 됐어요. 대신.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사진. 아이고. 저기 자그만 아이가 사내 아이가 바로 저고요. 저를 끼안으신 분이 저희 아버지십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작년에요? 예. 저희 어머니는 딱 한 번만 보고 싶다. 딱 한 번만 안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셨는데, 아이고 그거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황인철 씨와 함께 우리 66일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수용자들이 이야기하는 사건의 반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 우리 경찰에서 발표를 했다고요. 강릉에서 병원장을 하던 최헌덕 씨가 고정 간첩이었고요. 그리고 이 납북을 주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게 언론에 나왔고 이제 국민들은 그걸 믿겠죠. 자, 근데 66일 만에 돌아온 승객들에게서 이걸 뒤집는 어떤 이 진실이 또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진술을 들어보니까 최헌덕 씨 또한 희생자였던 거예요. 아무런 간첩과 관련이 없고. 이분 왜 지목당했다고요? 간첩으로? 고향 함흥이라고. 고향이 함흥이라고. 고향 때문에. 그리고 다른 승객도 간첩으로 지목됐잖아요. 아까 그 저기 친척이 남로당 출신이었다.
부조종사 출신의 최성만 부조종사도 간첩으로 지목됐는데 부조종사, 조종사 모두 다 간첩과는 무관했습니다. 다만 조창희, 조창희가 진범이었어요. 승객 당시 같이 납북됐던 승객들이 조창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벅 조종실로 들어간 걸 봤다. 그 이후에 조종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고 비행기의 기수가 북한으로 향했다라는 공통된 진술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혼자서. 자, 지금부터 수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66일 전 비행기가 납치가 되던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6일 동안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독 추웠던 그날 강릉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 한 대. 강릉 활주로가 꽁꽁 얼어 결항되고 맙니다. 어쩔 수 없이 표를 취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추위가 잦아들길 바라며 공항에 머문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결항됐던 그 비행기는 급하게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그널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총 탑승자는 51명. 정해진 시간보다 3시간 늦게 비행기는 하늘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10분이 지나자 끔찍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말대로 하라오! 조종실에 총을 들고 들이닥친 불청객. 바로 북한 간첩 조창이었습니다. 간첩 조창이가 일반 승객으로 위장해 몰래 총을 들고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조종사들은 그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김포로 향하던 비행기는 대관령 상공에서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비행기의 목적지는 북한 원산과 함흥 사이에 있는 선덕 비행장. 납치당한 비행기 옆에는 북한 비행기 2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내에 울려 퍼진 안내방송. 승객 여러분, 현재 비행기는 북한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나 사진을 모두 찢어서 없애주십시오. 안내방송으로 납치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은 떨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인 비행기 안. 그렇게 간첩 조창희에 의해 50명의 시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되고 맙니다. 당시 납북된 비행기와 같은 기종인 YS-11기, 일본에서 전후 최초로 개발한 민항기고요. 일본 쌍발기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차단이 돼 있죠. 그러네. 그 조종석과 그다음에 기내가 이제 차단이 돼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그 플라이트 어텐던트들조차도 허락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당시에는 그냥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벅저벅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조창이라는 사람이. 이게 버스랑 똑같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문 딱 열고 이제 권총딱지를 내고 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구경시켜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당시 승객들도 그냥 뭐 들어가나 보다, 뭐 조종사랑 안 와보지, 뭐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진술이 나옵니다. 돌아온 이 납북된 분들의 증언인데 비행기가 북한 땅을 밟자마자 이 조창이라는 사람이 먼저 저벅저벅 내려가더니 미리 준비된 북한 쪽에서 준비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휙 떠나버렸다. 라는 공통된 진술들이 승객들 사이에서 나왔어요. 이건 의심할 바 없는 단독 범행이네요. 명백한 단독 범행이고 일종의 고정 간첩 역할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승객들의 진술들 덕분에 나머지 두 분도 결국은 이 납치된 피해자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조창희는 한국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던 고정 간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간첩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 조창희라는 사람은 올인을 어쨌든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란 사람이고
육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무려 17년 동안 군복무를 했고요. 그렇죠. 헌병에도 있었고 군 수사기관에도 있었어요. 어머나. 뭐야?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17년을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할 때 군이라는 또 장교 출신으로 전역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역을 한 다음이죠. 전역을 한 다음에 뭐 변변한 직업도 못 잡고 돈놀이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돈놀이? 네. 뭐 도박 같은 거겠죠. 이때 포섭됐구나. 그렇죠.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 포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시 도대체 검문 같은 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범인이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이제 조종선 카피스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예. 아니 그럼 도대체 권총을 어떻게 기내로 반입을 했을까? 금속 탐지기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이걸 뭐 요 딱 이 시기가 68년부터 72년까지가 비행기 하이제킹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무려 400건의 공중 납치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흘에 한 대씩 공중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공항에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금속 탐지기를 도입을 하자 했는데 우리 없었구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보는 그런 금속 탐지기가 아니에요. 급하게 금속 탐지기를 만들다 보니까 뭘 갖고 왔냐면 지뢰 탐지기를 갖고 왔어요. 진짜로 지뢰 탐지기.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한테 대고? 아니 큰 지뢰 탐지기를 그냥 갖다 놓고 통과시키니까 지뢰는 크잖아요. 큰 철기 이 제품은 포착이 되는데 조그만 권총 같은 건 포착이 안 돼. 하필이면 또 그때 강릉공항에 있던 그 지뢰 탐지기를 개조한 금속 탐지기는 배터리도 좀 방전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앞에 비행편이 결항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뒤로 밀린 거예요. 야 빨리 좀 비행기 좀 타자 이런 상황이니까 보안에 큰 구멍이 뚫렸던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항공 보안 매뉴얼이 글로벌리하게 정착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데서도 지금처럼 이제 철저한 보안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항공 보안 대책 마련을 일종의 매뉴얼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조창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가명으로 항공권을 예매하잖아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이후로 바뀐 거예요. 두 번째, 무기까지, 권총까지 소지해서 탔거든요, 조창이가. 물론 이제 금속 탐지기 배터리가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매뉴얼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이후로 바뀌었냐면 첫 번째가 이제 항공공항 직원들에게 사법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승무원들이 무기를 소지할 수 있게 되고 이내에는 보안원이 함께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종석과 객실이 이때부터 분리됩니다. 그렇지. 아휴, 그 진짜. 아니 궁금한 게 그 승무원분이 그 신분증을 찢으라고 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신분증을 찢으라고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일단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자신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신분증을 이제 없애는 것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신분증을 찍고 자기에 대한 어떤 것을 없애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군인이라도 타고 있으면은 예, 거기 군인 가족들도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다 전부 다 감추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국적기가 일단 납치가 되거나 공격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특정한 누군가를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나가 첫 번째 이유로 거론되거든요. 납치를 벌였는데 신분증이 있으면 누군가가 특정이 되니까 그런 걸 좀 미연에 막기 위해서 신분증을 찢으라는 안내 멘트가 다급하게 나왔던 거예요. 이 재구성한 영상을 보니까 이게 조종사들이 총으로 위협을 당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술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 납치됐다가 이제 39명이 풀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일부 몇몇 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북한에 납치됐을 때의 상황을 또 증언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일단 북한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버스가 왔는데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몽땅 끌어다가 버스에 태우고 그다음에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라 그랬대요. 보지 못하게끔. 그래서 끌려가는 도중에 이제 한 분이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잠깐만 다녀올 수 있겠냐라고 해서 화장실 가는 길에 그 조종사하고 부조종사를 봤대요. 이 두 부분이 그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분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납치했다면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 두 분은 납치 사건과는 아무 상관없고 피해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범행 자체는 아까 말한 간첩 조창이라는 사람이 단독 범행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야, 아니 근데 그 당시 하면은 인만가방에서 많이 좀 다뤘었잖아요. 그 최은희 신성욱 감독의 부부하고
그리고 백건우 윤정희 씨 납치 미수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어부 납치 사건도 있었고 학생들 또 납치를 좀 많이 좀 당했었던 그 시기였는데 이제는 간 크게 비행기까지 야 간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비행기를 납치를 했냐 보면은 일단 보안 시스템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취약을 했고 지뢰 탐지기 가지고 금속 탐지기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KTX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비행기를 아무나 못 탔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 저명급 인사, 돈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하더라도 75년, 76년에 저희 집안 어른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갈 때는 온 식구들이 다 갔어 공항에. 다 갔다 오시라고. 맞아요. 맞아요. 초등학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 비행기 타고 갔다 학교의 자랑이에요. 나 어제 비행기 탔다고. 맞아요. 신혼여행은 정말 사실 제주도 가는 것만 해도 그렇지. 저 집 부잣집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일단 그 시기가 60년대 말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래 남한 출신 브레인들이 북한에 남아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남조선, 남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이제 1세대들은 다 이제 노화가 됐고 새로운 브레인을 우리가 수급해 들어와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아, 저 비행기 안에 사회 저명급 인사, 똑똑한 사람, 뭐 학자, 의사 다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납치하자.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제가 그 조창희에 대한 그 수사 기록을 제가 하나 그 입수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조창희가 그 처음부터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이게 하이제킹을 했는지에 관한 어떤 그런 내용도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12월 10일 날 당일 날 이 비행기 표를 예매한 게 아니고요. 네. 12월 6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행기 표를 샀다가 다시 또 반납하고 다시 또 샀다가 반납하고 누가와의 어떤 그 연락을 통해 가지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만은 어떤 그런 것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비행기만을 특정해서 노린 게 아니라 예. 계속 샀다가 취소했다가 샀다가 취소했다를 반복하면서 이 납치하기 좋은 비행기를 물색을 했던 거죠 당일날. 그래요. 자, 서울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가 납북됐던 분, 실제 납북을 당했던 한 사람은 상황을 어떻게 떠올렸을까요? 공도로 오지 못한 사람들이 11명 있지 않습니까? 그 11명이 중간중간 저희들하고 같이 쭉 지내다가 며칠 있다 또 한 사람 없어지고 또 며칠 있다 또 한 사람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올 때까지 65일 동안에 11명이 저희들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사라졌댔습니다. 11명이 저희들도 모르게 중간중간에 사라졌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게 39명이 남았댔죠. 그러면 그 여러 명은 고른 거네. 중간중간 골라갔구나. 직업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공무원이라는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사실대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각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니까 신분증을 찍는 게 효과적이었대요. 불출석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볼펜하고 종이를 가져와가지고 뭘 팔고 있는지 써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또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나도 놀래면서 볼 수 없이 뱉은 얘기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물건 하나하나를 이름을 써가면서 한 300종 가까이 써서 제출했겠습니다. 웬걸 아닌 게 다른 게 한 2, 3일 있다니까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똑같이 보상하다시피 또 썼댔습니다.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보상했댔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이분이 말하는 말투가요, 살짝 저는 되게 북한 말이 살짝씩 섞여 있어요? 받들었는데 뭐 이런 말이랑 살짝씩. 저도 이분 얘기에서 살짝 북한어투를 느꼈어요. 그래요? 그게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북한 말투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말투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66일 동안에 이렇게 말투가 바뀌었다는 거는 얼마나 강도 높은 사전 교육을 시켰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북한 말투를 쓴다든지 예를 들면 국민을 인민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북한 말을 해서 가족들이 놀랐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을 평양 여관방에 이렇게 강제 수용을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사상교육 사업을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2시간짜리 김일성 빨치산 투쟁 일기라든지 아니면 전쟁 영화 같은 거를 보여줬다고 하는데 솔직히 뭐 액션 영화도 아니고 온통 김일성에 대한 얘기가 무슨 그렇게 재밌겠어요. 그래서 이 지겨운 이야기 보다가 절기라도 하면 감시관이 왜 저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머리채를 끄집어 당겼다고 해요. 66일이면 솔직히 많은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 나가서 4년, 5년 있다 북한 들어가잖아요. 근데 버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 돌아가면 너희는 한 달이면 조국은 본래의 모습을 찾아줄 수 있다. 가능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세뇌 교육을 집에도 안 보내고 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따뜻한 말인 거예요? 아니면 무슨 협박인 거예요? 협박인 거죠. 아, 협박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여기서 자본주의 날라리처럼 물이 들어도 우리는 한 달 만에 그물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임무인 거예요. 옆에 철원 씨 많이 빼보셨죠? 아 근데 한 달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아, 그래? 한 달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아, 그래? 진짜 나쁘다. 난 철원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제일 무서워. 제일 싫어요. 아니 진짜로 이거 실제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맞아. 일주일 동안만 안 보냅니다. 정말? 그리고 북한에도 보위원들도 역시 해외 나가잖아요. 북한 보위원들 해외 나가서도 보위원들도 들어와서 똑같이 일주일 동안 감금 생활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 거. 국정원에서 철은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조사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기간도 길었고요, 저는. 뭐 기간도 길었고 또 루트도 또 좀 이상하게 왔고 다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조사하는 거, 뭐 북한에서 조사하는 거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쏜 거 반복적으로 계속 시킵니다. 아 우리도 반복으로 우리도 들어가요? 저도 한 20번 썼습니다. 20번. 제가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면은 철원 씨 굉장히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고위부 직원이고 맞아. 전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왔잖아요. 실제 바다로 그랬고. 왔으니까. 이거 믿을 바다로 수가 왔나? 없지. 저 바다로 왔지. 바다로 왔고 그리고 또 하루 만에 왔는데 그것도 신분증이랑 다 있으니까 거기다 해옥수수 왔다니까. 왜 왔냐 하고선 쓴 거 또 갖다 놓고 다음날 또 갖다 줍니다. 이만큼 갖다 줘요. 우리나라 같아요. 근데 한 20일째 제가 조금 야 이거 너무 과하다. 아, 나 이거 못 쓰겠다 하니까 컴퓨터를 갖다 주더라고요. 노트북 쓰라고? 네, 이거 칠하고 쓰기 힘들면 이걸로 칠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끝나니까 거짓말 탐지니까 우리도 조사 방법은 같은데 단지 인권을 좀 보장해주면서 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는 자발적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가셨는데 혹시 이 가상의 프로필을 암기한 간첩인 줄 맞아요, 알고 맞아요. 너무 똑같으면 의심하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은 똑같다고 본인들이 뭐라 납치를 했으니까 이 속에 있는 뭐 북파 간첩이고 의심할 리는 없고 진짜 이 사람이 슈퍼마켓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물었던 거죠. 자, 황인철 씨는 이 돌아온 39명의 승객들로부터 혹시 그 아버지에 대한 설명도 들으신 게 있나요? 왜냐면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그 11명이 원래는 다 같이 섞여 있었는데 한 명씩 빼가더라. 그러니까 그 중에 아버지가 대화하신 분들도 있음직해서. 예, 결론적인 거는 39명이 그 부분 송환이 대모를 해서 왜 칼라풍 미개한 시빌인들이 강제에 억류가 되는지가 이제 밝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명이 어떻게 그 기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에 그 39명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증언을 해주는데 당시에 그 젊은 그 언론인인 저희 아버지가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가지고 나를 집으로 송환하라라고 하는 것을 북한 당국에게 요구를 했어요. 안 그러셨어요? 아, 왜 그러냐면, 언론인. 예, 민간 항공기 납치 행위는 국제 범죄 행위고 그렇죠. 그는 모든 모든 국가들이 금하고 있는 맞아요. 예. 해적 행위거든요. 그리고 하이제킹 사건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하이제킹 사건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렇게 비행기를 하이제킹을 하게 되면은 인질을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요구 사항을 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나 특이한 사실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강제 억류를 시켜버리는 사건이 된 거죠.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집으로 송환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것을 묵살했죠. 그러나서 사상교육 시간에 너희들의 이야기가 틀리다. 그대로 안 들으셨겠지. 예, 저희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는 나는 그 국제 시민으로서 나는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희망이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히 난 집에 갈 거니까 난 너희들이 뭘 하더라도 나는 꿀릴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사상교육 시간에서도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2주 동안 어딘가에 끌려가가지고 초래한 모습을 오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2월 7일 날 정월 초하는 날인데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고파 노래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가고파.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꿈엔 늘 잊으리요 그 잔잔한 고향 바다 이 노래 부르시다가 국탄 군인이 들어와서 끌고 가신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렇게 생환자들의 증언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 와중에 참 강하고 멋있는 분이네요.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또 언론계 선배님이시잖아요. 가슴 아팠던 게 MBC PD, MBC 기자 두 분은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절 기자 선배들을 보면 그 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후배 기자들이 갖지 못한 그 기계. 아무리 센 사람 혹은 적국에 가서도 끌려가서도 목에 칼을 겨눈 상황에서도 니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틀렸고 우리들의 사상과 우리들의 가치는 존엄하다. 우리 돌려보내달라라는 어쩌면 그 기계를 지키시다가 어쩌면 못 나오셨을지도 모를 텐데 존경스럽습니다. 아니 왜 납치를 했고 사람에게 무슨 공산주의 얘기하고 무슨 세뇌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 시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자 어쨌든 이 판문점으로 송환자들이 돌아왔을 당시에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의뢰 여관에 한 사람씩 격리 수용당한 납북자들은 성분 조사를 핑계로 잔인하게 전기고문을 가해 정신 이상자까지 냈으며 떳떳이 항거하는 승객들에게는 분배를 가하는 속에서 쇠뇌 공작으로 쉴 틈 없이 괴롭혔다고 폭로했습니다. 얘네들이 어떻게 고문을 듣기 속에 있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말도 못하고 완전히 가족들이 몰려들어 왜 이 꼴인가 하고 부둥켜 안아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손호길 씨. 그는 북한 교회의 전기고문으로 정신불구자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충격받는데다가 공황 상태일 텐데. 북한의 범죄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손호길 씨 얘기입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가족들이 이 어린 아들이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묻는데 아무 대답도 못하는 모습. 정기 고문을 북한에서 강도 높게 당했다는 겁니다. 돌아오신 생환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황 선생님 아버님처럼 북한군의 어떤 이런 사상 교육 앞에서 기계를 지켰던 또 많은 일반 승객들에 대해서도 북한이 정기 고문을 한 걸로 보여요. 무슨 일 있냐라고 주변 승객들이 몰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이상하다 이놈은. 데려가서 약을 먹였다라는 증언이 하나 나왔어요. 약을 먹였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기 고문을 했다. 그리고 전기 고문을 받다가 정신을 잃고 혼절했다. 세 가지 진술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였고 고문을 했고 언제까지 고문을 했냐면 사람이 혼절하게 때까지 했다. 이게 북한이 잘하는 건데 한 명을 샘플로 찍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당하고 들어오면 나머지 사람들 다 그냥 술술술 얘기하게. 겁을 먹게 되죠. 이 철은 씨가 아무래도 좀 잘 알지 않을까요?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그날 비행기에 불운하게 타 있던 애초에 이 사람을 특정해서 납치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데려가서 이렇게 약을 먹이고 전기 충격까지 했다라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 당시 어떤 식으로 신문이 된 걸까요? 약물 마취 그리고 이제 전기 고문 같은 경우 특히나 1965년 60년대 경우에는 고문이 북한에서 더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때 김일성이가 한창 이제 자기 집안을 꾸릴 때라서 더했는데 이런 고문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국가전복음모제라고 해가지고 정치범들 나라를 망가뜨린다든지 나라를 뒤집어 엎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김 씨를 욕하는 사람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문을 합니다.
A급 정치범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공범과 주범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 무슨 연루가 있지 않았냐 하면서 고문을 하는데 이런 정기 고문. 솔직히 탈북을 하다가 걸리신 분들 고문을 받았다고 굿하지 전기 고문 받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것도 비행기에서 납치한 그렇죠. 사람을 갖다 지금 이공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납북자분들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문이 아니라 정치범이나 무슨 뭐 경제범 이 상급에 대한 고문과 같은 상급. 그렇죠. 완전 잔혹한 고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북성당했잖아요. 그때 그 함경북도 온성에 있는 보위부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 분이 계셨어요. 근데 북한은 성경책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동분자거든요. 근데 그분을 때리는 소리를 저는 들었거든요. 그분이 못을 먹었어요, 죽으려고. 근데 그 못을 뱉으라고 해서 저희가 있는 앞에서 막 거꾸로 들고 막 못 이렇게 뱉게 하고 했는데 못이 안 나오고 결국은 병원으로 갔다 왔는데 그러고 나서 방에 데리고 들어가서 때리는 소리만 들었는데 전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쾅 소리 나고 막 어디 부딪히는 소리, 뭐 멍둥이 소리 이런 소리만 났지 전기는 그 보위부 안에서 성경책이라면 정말 반동분자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전기 고문은 안 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전기 고문을 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무언가 크게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끔찍. 아니 이게 아까도 비디오 보면서 느꼈던 거고 말씀들 들으면서도 동시에 느끼는 건데 이 전기 고문이나 이런 투약 같은 이야기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안 정고, 공안 분위기를 위해서 당시에 이제 정부부에서 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차라리 이 합을 맞춘 거면 좋겠다. 이런 게 실제 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뇌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게 언제냐면은 6.25 때 그 중공군의 포로로 잡힌 미군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커뮤니스트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 사람의 사상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민간 비행기를 갖다 납치한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만이 아니라 되도록 의고 월북의 효과를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그 짧은 시간에 돌리려면은 노력했군요.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북한에서 여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상한 요구를 해요. 다 같이 파마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당연히 싫었겠죠. 북한 군인이 시키니까. 근데 내일 남조선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에서 북한에 미용실도 없다고 하지 않겠냐 하면서 남한으로 보내준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서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파마를 그래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잘 꾸며서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39명은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가면 분명히 기자회견도 하겠지요. 외신 기자들도 오겠지요.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살았냐 뭐 얘기를 하겠죠. 그럼 최대한 꾸며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도 이제 미장원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 파마도 해주고 결정적으로 이제 개성을 출발해서 이제 그 버스를 태워요. 이제 판문점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보내기 좀 뭔가 허전했나 봐요 북한 당국이.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애들 한 300명들을 이 환송 행렬 옆에 쫙 세운 거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근데 300명이 좀 모자라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붕 버스를 출발해요. 아이들은 뭐 잘 가십시오 손을 흔들고 뛰어 다음 골목으로 가. 다음 골목에서 기다려가지고 또 손을 흔들고 600명처럼 보이게. 그거를 39명의 그 승객들이 이거 몰랐겠나요?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참 그 모습을 보고 가소로 왔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지금 한번 보시죠. 끝나자마자 바로 그 버스에 대기한 정부 당국에서 대기한 그 버스에 올라탔겠죠. 타고 나서 버스가 불자 우리가 다 타고 나서 버스 바퀴가 불자마자 그 안에서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애국가를 불렀어요. 애국가. 오, 시킨 게 아닌데. 스스로가. 버스가 간 곳이 유엔군 휴게소입니다. 그때가 저녁 식사 시간을 거기서 이제 양식을 줘서 먹고 양식 후에 커피 한 잔이 나왔는데 내 커피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
이 커피 맛이 정말 2달 이상 동안 못 먹었던 커피인데 그때 먹었던 그 커피 맛이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맛이냐 하면서 다들 중얼중얼 하면서 이 맛을 짝짝 다시면서 저도 조금씩 이 맛을 다시면서 커피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기가 막힌 그 맛이었었죠. 얼굴에 미소가 계속 떨어져요. 그때 이제 내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엔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정보부인가 강릉에 어디를 이제 우리 모였어요. 갔어요. 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는데 나올 줄 알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발표하는데 그 열이 없었어요. 그때 그 대문 나가는 얼굴이라도 볼 거를. 산모니까 누워서 그럼 빨리 갔다 오라 이랬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저 밖에 대문 열고 나간 얼굴을 못 봤어요. 그분 만나보셨죠? 예, 예. 그 당시에 그 애를 출산을 하시고 애가 이제 출산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찬바람 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제 간다 하니까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얼굴을 못 뵀다고. 그게 한이 돼가지고 그러시는데 저희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셨거든요. 평범하게 비행기를 탑승하고 뭐 그냥 어디 다녀오겠다는 아빠가 비행기로 납치를 당했으니 모든 상황들이 자기한테는 안 좋은 상황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평생 어머니를 이제 괴롭히시고 11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북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11명이 왜 안 돌려보내주는지, 11명을 왜 안 돌려보내주는지. 북한이 좋아서 북에 머무는 것이다. 본인들이? 의거 입북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북한 당국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국제재수사위원회가 ICRC가 39명의 증언에 의해 가지고 북한 당국에게 송환해라. 분명히 북한에 강경된 것이 확인됐으니 송환하라. 그랬더니 북한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남으로 돌아가지 않은 11명은 자의에 의해서 북한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된 거고 39명만 돌아왔잖아요. 전원이 못 돌아오고. 왜 11명이 못 돌아왔나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그 외교 문서인데요. 외무부 비밀 문서네요. 예, 예. 칼기 승무원 및 승객의 송환 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는 방침을 바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바꿔? 그러니까 전원 송환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걸 바꿔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로 하여금 송환자들의 인수증에 서명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우선 승무원들과 승객이 송환될 것으로 보이며 이건 추정입니다. 그 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하여 기체 및 조종사의 송환 교섭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 정부의 스스로의 다짐도 현재는 지켜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2000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북한에게 69년도에 이 납치 사건에 미 귀환자 11명을 귀환하라라고 북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근데 납치 이후로도 꽤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그때 당시 2000년 2월에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 뭐라고 답신을 하냐면 우리는 칼기를 납치한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11명의 억류 사실을 인정하는 거가 아니라 그 전에 납치를 인정을 안 한 거예요. 2000년까지. 지금까지도 북한은 납치를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항기도 못 돌려보내주고 더군다나 11명은 북한의 스스로 남기를 원했다. 북한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이런 주장을 지키려면 일단 기장, 그다음에 부기장은 못 돌려보내요. 승무원들도 못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기장과 부기장 본인들이 스스로 북한이 좋아서 민항기를 몰고 왔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북한의 이 주장을 깨지 않으려면 저널리스트들도 북한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귀환 자들이 나가서 하는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 정국이, 남한 당국이, 대한민국 당국이 조작해서 시킨 거다. 그런데 저널리스트들이 돌아와서 저널리스트들이 기사를 쓰게 되잖아요. 국제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이 쓴 이 아티클이 기사가 국제적인 증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북한이 민항기를 납치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고 이러면 국제적인 범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아버님하고 아버님 관련된 동료 기자를 억류했던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 벌써 6명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직 못 돌아온 분들의 직업을 보니까 인쇄소 대표, 그리고 요식업 사장, 그다음에 기업 대표였어요.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북한에 잡아두고 싶었던 전문직 직업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이 한국 시스템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들을 이해하면 한국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고 봤나 봐요. 북한이 지금까지 봐왔던 행보를 보면 북한은 더위나 뭐 체면보다는 실리를 챙겨요. 그래서 이들을 안 보냄으로써 받는 비난이나 어떤 불이익보다 얻는 실리가 크다면 충분히 안 보내고도 남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다 보면은 병원 그리고 또 PD, 조종사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최고의 엘리트, 뭐 진짜 배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이용 가치가 얼마든지 많거든요. 활용하겠다. 그렇죠. 너무 많거든요. 뭐 북한의 뭐 기사 내용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뭐 비행기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디서 이용 가치가 많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가 그 납북되셨을 때 황희철 씨가 그때 2살이셨잖아요. 그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저는 2살 때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되고 나서부터는 아버지가 아니 계신 게 굉장히 이상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굉장히 이상했었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옆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무등마 태우고 막 이렇게 다니고 하는 어떤 그 모습에 엄마 나도 무등마 타야 되는데 아빠 어디 계셔?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 있어.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납치됐다는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납치됐다. 뭐 아예 그냥 인생 뭐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런 게 안 되는 거니까 살아 계시는 분을 돌아가셨다고 얘기도 못 하겠고 엄마 스스로도 계속 기다렸었던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로 크리스마스 되면 아빠 돌아오시러 옛날엔 다 미국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MBC PD인데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이야. 다 미국 갔다고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되면 돌아오실 거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되면 이제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무슨 선물 가지고 오시려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가슴 이제 기쁘게 기다렸는데 제가 맞이했던 크리스마스는 뭐 거의 그 실망, 절망.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소식을 언제 접하게 됩니까? 아버지에 관련된 소식. 1999년도에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저희 칼기 가족 5가족이 만났어요. 만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어느 가족이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가족이 만난다고 하게 되면 다른 가족의 가족들끼리 만난다. 근황을 알려주기로. 그러니까 유독 그 성경희 씨가 이산가족 상봉에서 그 기장, 부기장, 그다음에 정경수 씨 같은 경우에 잘 살고 있다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의 가족 중에서 한 가족만 이산가족 상봉이 2001년에 채택이 됐고 아까 11명 명단 있었잖아요. 그 명단 안에 승무원 한 명 있어요. 23살 성경희 씨 가족도 이산가족 신청을 했는데 성경희 씨를 북한이 남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씨의 어머니가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 과연 성경희 씨는 32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황인철 씨 아버지의 소식을 과연 들을 수 있었을까요? 2001년 상봉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1년 상봉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69년 납북된 대한항공 여승무원 성경희 씨 모녀의 만남은 분단과 대립이 낳은 시대의 아픔을 실감케 했습니다. 엄마, 나 경기. 딸이 먼저 알아보네. 23세 없어졌는데. 아니 하루라고 잊었겠습니까? 한시름 돌아가는 거야. 내가 고향에다 너를 시집 보냈는데 난 엄마 행운 나요. 네가 말하는 거 엄마 팔어. 알지. 난 엄마만 더 늙지 않은 우리 엄마가 그리고 난 정말 좀 원하겠다고. 야, 너 어떻게 안 늙느냐?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있어? 없지. 평양에서 잘 살아 보이는 유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이 해준 거예요. 아, 그렇네.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래. 그 성경희 씨 어머니는 딸이 이제 납북된 후에 매일 눈물로 지새곤 했는데 사실 납북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대요. 거의 딸 엄마, 딸 사이라기보다는 거의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보셨죠? 이분이 아까 엄청난 미모지 않습니까? 이화여대를 나와서 얼굴도 미모지만 그다음에 뭐냐면 목소리도 그렇게 예뻤대요. 그래서 TBC 지금 이제 사라진 동양방송에서 항공 리포트를 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출근했다가 못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후로 매일같이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그러셨는데 32년 후, 그러니까 2001년 2월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장인 평양 고려 호텔에서 결국은 만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성경희 씨가 유일하게 11명 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가족이 됐어요. 가족들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만나면 우리 묻자. 아버지 소식을 들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장, 부기장 그리고 이제 같이 납치당했던 정경숙 씨, 스튜어디스 정경숙 씨가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승객 7명이 어디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죠. 내용 보면서 엄마 난 행운아예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이게 뭐 나름 생각하는 바들이 있는데 선생님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행운아란 말이 무슨 말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의거 입국했고 그다음에 잘 살고 있고 나는 뭐 지금 뭐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난 엄마 행운 나요. 네가 말하는 거 엄마 팔어. 알지. 엄마 나 가로 열고 엄마 나 이러지 않으면 난 안 돼 가로 닫고 이렇게 되고 엄마는 알았다는 듯이 알아 그래 알아 알고 있어 나는 알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이죠. 저는 저분이 저 장소에 나왔잖아요. 저 장소에 나온 것 자체로 수많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마한테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는 행운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돌아가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을 잘못했을 때 내가 돌아가서 내가 받는 것과 또 그 옆에 그 군인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가족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족들의 행해지는 처벌, 이런 처벌도 저분은 엄청나게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 난 충분히 행복하다, 행운하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돌아가서 내 가족이 안전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저분한테는. 아니 그러면 아버지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저 이산가족 상봉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2살 때부터 해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렸던 어린 저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당시에
제 딸이 2살이었어요. 아, 2001년도에? 예. 젖병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앞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갔었냐면 누군가 2살 돼 있는 내 딸을 못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라는 과정을 내가 못 보게 한다고 하게 되면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2살 때 아버지를 찾았던 마음이 있었으면 어린 아이를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지켜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고통이 이게 고통이 되면서 내가 아버지를 꼭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거는 너무나 이 용서가 안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나 또한 가해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이제 무지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질책을 많이 했었죠. 스스로요? 예, 실책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 강경될 이유가 이 지구상에 단 한 가지도 없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아버지를 만나지 못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이제 뵙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2009년도에 그 오길남 씨를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85년도에 그 구국의 소리 방송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구국의 소리? 예,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고. 구국의 소리가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 선동을 목적으로 한 그런 대남 방송이에요. 이거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북한에서 남한말을 쓰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제3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암호 같은 걸 보내는 그런 영화들도 만들기도 했고 이외에도 진짜 남한말을 가르쳐주고 남한 창법의 노래를 그런 교육시키는 부서들이 있다고 했어요. 국의 소리 심야 방송을 들으시는 각계 민중들을 위해서요. 현지와 이 마이크를 직접 연결시킵니까? 네, 그러죠. 그러면 한민전의 PC 통신을 통해서 우리 남도의 맨 끝다라진 제주도부터 가볼까요? 네, 그러죠. 아, 지들끼리 연기하는구나. PC 통신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어? 제주 이면아 씨. 네, 제주부터 온 임현아입니다. 지금 이곳 한라산 기슭에는요 9월의 명절을 축하하는 듯 갖가지 꽃들이 여느 때 없이 더 활짝 꽃망울을 타들였는데요. 장군님 계시는 평양과 제일 먼 곳에 있는 제주민들이지만 주성님의 통일 유훈을 펼쳐가시는 장군님의 영상을 제일 가깝게 그리며 산다면서. 그럼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가볼까요? 서울대 캠퍼스. 이것도 PC 통신을 통해서. 네,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요 경사로운 9월의 명절을 맞아서 곳곳에 현수막과 대자보, 유인물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대 학교의 박창길 교수님은요 장군님 필체에 대한 전설 같은 얘기로 대학생들의 가슴 설레게 하고 있거든요. 직접 연결시켜드릴게요. 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창길입니다. 저는 지금껏 동서 명필들을 수많이 보아왔지만요. 장군님 필체처럼 그런 명필 중에 명필, 명서예 중에 명서예는 처음 봤습니다. 이 노래 우리 많이 불렀어요. 이 밤도 저기 숲속에서 소짝새슬 피우는데 이거 많이 들었죠. 새벽은 밝아오지 않고 어둠만이 짙어가네. 일명 좀 차이는 바람 앞길을 열어주는 바람 이결에 살리는 바람 주체의 바람. 이게 이렇게 나오네. 진짜 수 없다. 가지가지 한다. 아니 사실 어색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말투만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연습을 한 거 같아요. 네, 보통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도 이제 선발을 합니다. 뭐 한국 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선발을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토대도 봐야 돼갖고 경력도 보고 다 보겠죠. 아무래도 구국의 소리 방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북극성 메아리 악단이라든지 칠보산 악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북한 사람들을 포커스로 맞추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 한국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더 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전달력도 더 좋을 거고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방송 연출에 남한에서 온 PD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는 좀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사여부를 알고 났으니 아버님 더 한국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게. 2011년도 6월 달에 저한테 그
닉네임이 그 슈퍼맨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분을 2006년도, 2008년도부터 사실은 알고는 있었거든요. 거의 그 한 2,000명 정도, 2,500명 정도 그 북한 주민을 이제 탈출시켰고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소재가 확인이 됐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소재지를 신의주에서 200km, 평양에서 100km 떨어지는 지점에 계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이 탈북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그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의사로 오시겠다고 하면 나는 나의 모든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북한에 머무시겠다 하면 나는 오늘부로 난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아버지 자유의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 자료 할 수 있는 거 사진이나 내지 아니면 아버지가 맞는지 DNA가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정말 슈퍼맨이라고 해도 그 한마디에 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2013년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서울로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 연결. 예. 전화 연결이요? 전화 연결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아무것도 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증거를 갖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알고. 일단 뭐 아버지라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는 우살 그렇죠. 이제 들은 걸로 확인해야겠네요. 예.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없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확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사밖에 없고. 그렇죠. 할머니. 먼저 저희 할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았어요? 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이제 제가 저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는 스토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따로 있었습니다. 호적상 이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진짜 아빠만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저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뭡니까라고 이제 제가 진짜 아빠만 알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맞네요. 맞으셨어. 그럼 맞네요. 뭐 완전히 뭐 그냥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이거 어떤 기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떨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데 맞네, 그럼. 일단 그래서 아버지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유의사를 통해가지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이제 제가 들었고 돌아오고 싶으시다고. 그러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 김정은이 3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양이 이제 봉쇄가 됐다고 하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배를 못 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쓰러져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껄끄럽게 이제 그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그 라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2016년도에 그 3월달 평성시에 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2016년도? 예. 최근이네요. 그렇죠. 2017년도까지 제가 듣고는 있었으니까요. 슈퍼맨의 라인이 다 죽었다, 무슨 사고가 터졌다라고 하면서 그냥 멈춰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때 그 라인들이 다 전부 죽은 걸로 나중에 들었어요. 자, 황인철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무려 11명의 사람들 여전히 북한에 납치가 돼 있는 상태로 억류가 돼 있는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황 선생님이 입수한 그 외교부 비밀 문서를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정부도 아예 손을 놓은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39명은 돌려받아야 했기에 그리고 북한이 전원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리라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당시 예상도 있었고 일단 39명에 대한 인수증은 썼지만 그때 당시 정부가 비밀 문서를 분류했을 당시에는 나머지 11명의 송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라는 그래도 의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단 한 명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서를 제가 준비했는데 1999년도에 이제 황 선생님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이 그러면 살아있는지만 좀 확인해 달라.
해라라는 걸 이제 대한적십사사를 통해서 북한 측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2006년도에 북한의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대한적십사사 총재 명의로 11명의 가족들에게 이 문서를 정부가 보내줍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버지 황원 확인 불가능 생사 여부 이게 말이 되나요? 굉장히 좀 무기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일부러 생사 확인을 안 해주는 납북자들이 꽤 많습니다. 칼기 납북자 11명 미송환 가족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정부가 유엔을 통해서 북한 측에 강력히 한번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네 납치한 거 알고 우리가 여객기 돌려달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납북자 가족 생사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좀 확인해달라. 그리고 제발 돌려보내달라. 라고 하니까 북한이 그때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유엔에 한 말이 남조선의 야비한 정치 술수다. 우리는 여객기를 납치한 적 없다. 200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때 뭘 요구하냐면 해외 식당에서 일했던 북한 종업원들이 우리나라로 자진 북한을 탈출해서 들어왔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납치를 하고 주장하면서 우리 종업원들이나 먼저 돌려보내라. 적반하장으로 북한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늘 이래왔어요. 납북 문제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물밑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면 북한은 다른 이런 여러분들, 이만감에 나와 계시는 우리 이만감 가족 여러분들의 사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이 사람도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선 조건으로 내밀고 이게 마치 협상의 조건처럼 이렇게 해요, 북한이. 우리가 더 납치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나쁜 패턴이에요. 아버님 연세가 이제 살아계시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예, 저희 아버지 85. 37년생이시니까 뭐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아버님의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생사 확인 제3국이나 제3자를 통해서 생사 확인만 좀 하자. 그리고 또 만나게만 해달라 라고 했는데 어떤 상이 아무것도 어떤 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뭐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52년간 비행 중인 YS-12기를 비행 완료를 함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 강릉에 출발한 비행기가 아직도 목적지 기포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뭐가 상상이 됐냐면요. 뒤늦게 비행기가 김포에 내리는 거예요.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딱 걸어 내려오는 장면. 그게 연상이 됐어요, 지금. 그런 일이 꼭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 방송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어떤 말씀 남기실지 편안하게 한번. 예. 아버지, 이 부족한 아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북한 당국에서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에 따라서 송환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가슴속에서는 아직도 울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의 그 원칙과 질서에 따라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면서 제 이름도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황원 주니어로 바꿨습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고 아버지를 반드시 살아계시면은 살아계시는 대로 뵙고 싶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유골이나마 모셔서 저희의 가족들의 모든 고통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셔서 제가 한번 아버지 목욕 한번 시켜드리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꼭 살아계세요.
채널 A